긴 세월 어둠 속에 갇혀있던 어느 날 밤,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 하룻밤의 일로 가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고통이 남았고, 저는 지금 철창 밖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될 큰 죄를 짓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자유가 없고 세상과 단절된 이곳에서 저는 고통으로 죗값을 치르며 매일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동네에서 8년 넘게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두 아들을 성실히 키워왔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오래도록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반복되는 폭력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고 결국 우울증이라는 이름의 어둠이 저를 잠식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 그 어둠에 이끌려 저는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가정 안의 폭력, 그것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하늘로 보낸 그 고통 속에서 저는 남겨진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뒤늦게 깨달으며 매일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한때 저는 오직 저만이 희생당했고 저만이 고생하고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잃은 시부모님께서는 당신들의 상처와 고통을 뒤로한 채 오히려 며느리인 저의 손을 먼저 잡아주셨습니다. 손주들을 먼저 챙겨주신 그 마음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께는 남은 생 동안 가슴속 깊이 사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잘못을 저지른 그 시기, 큰아들은 수능을 앞둔 수험생이었고 작은 아들은 이제 막 초등학교 6학년이 된 나이였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어리석고 무지한 어미로 인해 아이들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큰아들은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대학에 입학했고 작은 아들 역시 주변 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 속에서 믿음직하고 기특하게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가정폭력을 밖으로 말하지 못하고 홀로 속으로만 알아왔던 저의 손을 잡아준 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자료 하나, 판례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챙겨주신 변호사님들, 그리고 영치금까지 보내주신 여성의 전화 여러분. 죄책감 속에 살던 저는 40이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내어 글을 쓰게 된 것은 하늘에 계신 남편이 저에게 건네는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했다고, 용서한다고, 고마웠다고. 어쩌면 환청일지도 모르고 제 죄를 합리화하고 싶은 마음이 만들어낸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곳에 와서야 비로소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소중함과 사랑, 가족의 귀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남편이 곁에서 도와주었기에 이만큼의 용서와 사랑, 반성과 깨달음이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남편에게 빌고 또 빕니다. 제발 용서해달라고, 이해하고 배려하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부족한 저와 두 아들을 지켜봐달라고. 만약 저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처럼 상처받고 또 상처를 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쁨을 느끼는 것조차 두려운 저이지만 이제는 바라봅니다. 저에게도 길고 추웠던 계절이 지나가고 마침내 봄이 찾아오기를. 두 번째 사연. 내 나이 10살 무렵, 이제 막 50을 넘긴 할머니는 동네에서 가장 힘이 세고 무서운 어른으로 통했다. 싸움이라면, 동네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던 큰삼촌조차 할머니 손에 걸리면 반쯤 죽어 나온다는 말이 돌 정도였으니 어른들 사이에서 할머니의 위세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짐작에 가고도 남는다. 하지만 나에게만큼은 언제나 부드럽고 다정한 참 좋은 할머니였다.
그 시절 학교에는 온갖 구호가 넘쳐났다. 간첩을 잡자, 도둑을 신고하자, 이는 하루에 3번 닦자, 국산품을 애용하자. 양식을 접할 일이 거의 없던 아이들에게 나이프는 오른손, 포크는 왼손이라는 것까지 가르치던 시절이었으니 나중에는 가르치던 선생님조차 멋쩍었는지 그냥 편한 손으로 먹어도 괜찮다고 하실 정도였다. 그렇게 주입되듯 배운 것들을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득문득 꺼내 쓰는 걸 보면 교육이란 것이 참 무섭고도 위대하다는 생각이 든다. 어느 일요일이었다. 엄마의 감시 아래 마지못해 숙제를 하고 있는데 방문 밖에서 할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얘야, 할머니 따라 시장 가자. 숙제도 잔소리도 지긋지긋했던 나는 못 이기는 척, 아니 실은 반가운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냉큼 따라 나섰다. 나는 시장 구경을 유난히 좋아하는 아이였다. 골목 어기부터 풍겨오는 구수한 튀김 냄새, 지짐 붙이는 소리, 닭장에서 흘러나오는 닭똥 냄새와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뒤섞인 그 공기, 그리고 전쟁터처럼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거기에 할머니가 가끔 사주시던 고래고기 볶음 한 접시는 어린 나에게 더 없는 호사였다. 그날도 할머니 앞뒤로 폴짝거리며 따라가던 나는 배추를 파는 가게 앞에서 어떤 젊은 여자가 배추 한 포기를 슬쩍 집어들고 돈도 내지 않은 채 자리를 뜨는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다. 나는 곧장 할머니에게 달려가 그 여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다급하게 외쳤다. 할매, 저 여자 배추값 안 내고 그냥 가요. 잡아야 하는 거 아이가. 간첩은 113, 도둑은 112, 불이 나면 119. 한창 그렇게 외우고 다니던 시절이라 나는 내 나름의 신고 정신을 한껏 발휘한 셈이었다. 그런데 할머니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아무 말 말고 조용히 따라오너라.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그 여자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마치 그 여자가 또 다른 무언가를 훔치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꼼짝 못하게 붙잡으려는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얼마 못 가 그 여자도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말았다. 그녀는 우리를 따돌리려는 듯 시장 골목 이곳저곳으로 몸을 숨기며 헤매기 시작했다. 나는 조바심이 나서 할머니, 이러다 저 여자 놓치겠어요. 파출소 가서 순경 아저씨 데려올까요? 하고 물었지만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하며 걸음을 재촉할 뿐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뒤쫓던 끝에 그 여자는 결국 배추를 훔쳤던 바로 그 가게로 되돌아왔다. 그러고는 슬그머니 배추를 제자리에 내려놓더니 원망 섞인 눈빛으로 할머니를 한번 흘겨보고는 그대로 돌아서 가려 했다. 야야야, 네 점순이 아이가. 이리 와봐라. 할머니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을 부르듯 그녀를 불러 세웠다. 그 여자는 움찔하며 몸을 움츠렸다. 맞네, 네 점순이네. 그래, 느그 엄마는 잘 계시나.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거칠고 갈라진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다. 어깨까지 다독이듯 감쌌다. 내가 네 집에 한번 가본다 하면서도 사는 게 바빠서 그게 영 안 되네. 잠깐만 기다려봐라. 말을 마친 할머니는 배추 가게로 가서 배추 3포기를 사더니 그것을 고스란히 점순이라는 그 여자에게 건네고 돈까지 쥐어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힘들어도 이 악물고 살아라. 너는 잘 될 거다. 할매, 아까 그 여자 아는 사람 아니었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궁금함을 참지 못한 내가 물었다. 알면 뭐하고 모르면 뭐하겠노. 그래도 사람이 착하잖나. 훔친 것도 다시 갖다 놓을 줄 아는 사람인데. 할머니는 그렇게만 답하셨다.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엄마에게 시장에서 돈을 잃어버렸다며 요새 내 정신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시고는 다시 돈을 챙겨 시장으로 나설 채비를 하셨다. 같이 갈래? 순대 사줄게. 할머니가 물으셨지만 나는 괜찮다고, 숙제해야 한다고, 조심히 다녀오시라고 손을 흔들었다. 지금도 나는 할머니가 그립다. 할머니는 이 세상이라는 구정물 속에서도 홀로 맑게 피어난 한 송이 연꽃 같은 존재셨다. 세 번째 사연. 결혼 후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일 중 하나는 가족 사진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정장을 갖춰 입은 부모가 의자에 나란히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린 채 어색한 미소를 짓고 그 뒤에서 아들은 아빠의 어깨 위에, 딸은 엄마의 어깨 위에 살며시 손을 얹은 채 조금은 민망하고 쑥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흔하디흔한 그런 가족 사진. 저에게는 그런 사진 속 풍경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다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졸업식 날 가족 사진을 찍겠노라 계획을 세우고 오직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니던 그 시절, 우리 가족 사진 속 남편의 자리는 어느새 빈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 아빠의 모습이 없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오래도록 품어왔던 가족 사진에 대한 계획은 제 마음속에서 조금씩 멀어져 갔습니다. 그래도 꼭 이루고 싶었던 소망이었기에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두 아이에게 우리 가족 사진 한번 찍어볼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다음에 찍자며 제 눈길을 슬쩍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족 사진 찍는 것을 원하지 않는구나 싶어 저의 오랜 꿈은 그렇게 조용히 물거품이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온 딸이 저를 보더니 엄마 흰머리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다고 이제 염색을 해야겠다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 옆에서 아들은 별 관심 없다는 듯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가버렸고요. 속으로 저는 살짝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딸은 엄마 흰머리를 알아채고 챙겨주는데 아들은 눈길 한 번 주지 않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들이 불쑥 저에게 다가와 엄마, 우리 가족 사진 찍어요 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가족 사진 찍는 거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자 아들은 엄마 흰머리도 많아지고 눈가에 주름도 늘어난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사진으로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문득 얼마 전 일이 떠올라 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며칠 전에 누나가 엄마 흰머리 많다고 말했을 때는 쳐다보지도 않더니 그 말에 아들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흰머리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날도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자리를 피한 거예요. 우리 가족 사진 얼른 찍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아들의 속마음 하나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도 미안했습니다. 지난 주말 드디어 가족 사진을 찍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곧장 사진관으로 오기로 했고 저와 딸은 어떤 옷을 입어야 예쁘게 나올까 고민하며 옷장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옷을 산 지 워낙 오래되어 마땅히 입을 만한 옷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딸은 엄마 옷 좀 사입지,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하며 속상해했지만 저는 엄마는 아무 옷이나 입어도 되니 너나 예쁜 옷 골라 입으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불고 쌀쌀했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고 설레었습니다. 사진관에 먼저 도착해 아들을 기다리며 딸의 머리와 옷매무새를 매만져 주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도착했고 드디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사님이 웃어보라고 하실 때마다 어색해하면서도 아들도 활짝 웃어 보였고, 아이고, 너무 어색하다며 다시 한번 찍자는 말에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끌벅적한 소란 끝에 사진 촬영이 끝났습니다. 머릿속으로 오랫동안 그려왔던 그 모습 그대로는 아니었지만 완성된 사진 속에는 앞줄 의자에 앉은 채 오른쪽 어깨 위로 아들의 손이, 왼쪽 어깨 위로 딸의 손이 살포시 올려진 온전한 우리 가족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두 아이가 이제야 가족 사진을 찍게 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춘기 시절에는 아빠의 빈자리를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했던 아이들이 어느덧 20살을 훌쩍 넘긴 지금에서야 그 빈자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성된 가족 사진을 기다리며 저는 오늘도 집 아니곳 저곳을 둘러봅니다. 이 사진을 어디에 걸어두면 가장 좋을지 매일매일 궁리하면서 말입니다. 네 번째 사연. 결혼한 지 5달 만에 맞이한 첫 생일이었습니다. 마침 신랑이 쉬는 날이라 신랑이 끓여줄 따뜻한 미역국을 은근히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일 아침 눈을 떠 옆자리를 보니 신랑은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혼자 헛된 기대를 품었던 제 자신이 초라하고 서글프게 느껴져 아침도 거른 채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매섭게 불었고 걷다 보니 이유 모를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대를 이을 장손을 오래도록 기다려온 아버지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바람과는 달리 딸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나던 날 조리원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홀로 조리원을 나와 아직 찬 기운이 가시지 않은 2월의 뚝방길을 하염없이 걷고 또 걸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이대로 저를 안고 아주 먼 곳으로 도망쳐버릴까 생각하며 눈물을 삼켰다고 하셨습니다. 선을 보고 만난 지 2번 만에 서둘러 결혼하셨던 부모님은 걸핏하면 다투셨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아들도 낳지 못한 여자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며 어머니를 몰아세우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들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어머니께도 아버지께도 늘 죄송했습니다. 마치 태어난 것 자체가 죄인 것 같은 기분으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친구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 본 케이크와 소고기가 듬뿍 들어간 따뜻한 미역국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내 생일은 언제야? 나도 생일 파티하고 싶어. 엄마는 웃으며 그래. 이번 생일은 꼭 챙겨주마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뛸 듯이 기뻤던 저는 며칠 전부터 공책을 찢어 초대장을 만들어 같은 반 친구들에게 나눠주었고 치킨도 있고 케이크도 살 거라며 잔뜩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생일 전날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집안은 온통 난장판이었습니다. 부모님이 크게 다투셨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빨간 돼지 저금통의 배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드시고 남긴 소주병과 맥주병을 양손에 들고 집 앞 슈퍼를 여러 번 오가며 병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병값과 저금통 속 동전을 모아 초코파이와 사이다, 그리고 커피색 스타킹 하나를 샀습니다. 다음 날 친구들과 함께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는 몸이 아프다며 자리에 누워 계셨습니다. 제 생일이라는 것도 까맣게 잊으신 듯 등을 돌린 채 누워 계신 어머니 곁에 저는 작은 상을 펴고 초코파이를 케이크처럼 올린 뒤 초를 꽂아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스타킹을 어머니 손에 쥐어드리며 생일 축하 노래 대신 어머니의 은혜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앉으시더니 초코파이 케이크와 스타킹을 번갈아 보며
저를 와락 끌어안고 목 놓아 우셨습니다. 영문도 모르던 제 친구들도 덩달아 눈물을 흘리며 함께 울었습니다. 저는 딸로 태어난 것이 미안해서 그로 인해 어머니의 삶이 고단해진 것만 같아서 그렇게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는 생일 파티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하면 축하받는 생일을 맞이해보고 싶다는 오랜 꿈을 품어왔던 저는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축복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과 지나온 삶이 떠올라 눈물을 훔치며 그렇게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하루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점심 무렵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신랑이 도시락을 싸들고 서 있었습니다. 보온병에 정성껏 담아온 따뜻한 미역국과 밥, 그리고 작은 케이크까지. 신랑은 태어나줘서 정말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마치 제가 세상에 처음 태어났던 그날처럼 그렇게 크게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환영받지 못했던 저의 첫 삶이 있었다면 결혼 후에 제 삶만큼은 여자이기 때문에 사랑받고 태어난 것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봅니다.